1801년 음력 11월 23일 강진 읍내로 들어서는 정약용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전날 나주 율정에서 둘째 형 약정과 헤어진 후 하룻밤을 꼬박 걸어온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차가운 시선들이 두려웠다. 과연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강진 사람들은 황사영 백서 사건에 연루된 역적의 일당이 온다는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고 유배인을 받아줄 집을 찾아 읍내를 헤매는 관리와 정약용의 모습을 본 주민들은 하나같이 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천주학쟁이를 들였다가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르는 일이라는 속삭임이 골목골목을 퍼져나갔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규장각 초계문신 화성 설계의 주역이었던 그 정약용이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죄인일 뿐이었다. 해가 기울어 가는데도 발을 붙일 곳 하나 찾지 못한 채 그는 강진 읍성의 동문 밖 주막가 앞에 멈춰섰다. 동문매방가라는 허름한 주막 앞에서 정약용은 잠시 망설였다. 이미 수십 채의 문전박대를 당한 터라 또다시 거절당할 것을 생각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이곳이 아니면 노숙할 수밖에 없었다. 주막 안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듯 아궁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몇몇 나그네들이 막걸리 사발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정약용이 조심스럽게 주막 문턱을 넘어서자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유배인의 초라한 행색과 지친 얼굴을 본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구석에서 술을 따르던 노파 하나가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왔다. 손님,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려오? 예상과 달리 노파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묻어나는 연민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는데 그 순간 정약용은 이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사람다운 말을 듣는 기분이었다. 정약용은 고개를 들어 노파를 바라봤다. 60은 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밤을 새울 곳이 없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노파는 잠시 그를 살피더니 손님 행색을 보니 보통 나그네는 아니신 듯한데 혹시 유배 오신 양반 아니오? 하고 물었다. 주막 안의 술손님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정약용으로서는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합니다. 서울서 죄를 얻어 이곳까지 왔는데 받아줄 집이 없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님 하나가 벌떡 일어서며 천주학쟁이 아니오? 저런 자를 들이면 동네가 화를 입소? 하고 소리쳤다.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며 자리를 뜨려는 기색이었다. 주막 장사를 하는 노파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노파는 뜻밖에도 이 늙은이가 하는 장사인디 누굴 드리고 안 드리고는 내 맘이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노파의 단호한 한마디에 손님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주막을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텅 빈 주막을 보며 노파는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정약용에게 말했다. 뒤채에 골방이 하나 있긴 한디 허름해서 양반이 묵기엔 좀 그럴 기우. 정약용은 얼른 고개를 숙였다. 어디든 좋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파는 그를 이끌고 주막 뒤편으로 갔다. 세간 몇 개가 쌓여있는 좁은 골방이었는데 창문도 작고 벽도 성한 데가 없었다. 하지만 정약용에게는 궁궐의 침전보다 귀했다. 노파가 낡은 요와 이불 하나를 꺼내며 일단 오늘은 이걸로 추위를 녹이시오. 내일 아침에 뜨신 아욱국이라도 끓여드릴 테니 하고 말했다. 그 순간 정약용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서울을 떠나 이곳까지 오는 동안 받았던 온갖 모욕과 냉대가 떠올랐고 이 낯선 노파의 따뜻함이 더욱 가슴에 사무쳤다.
그날 밤 정약용은 좁은 골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석가래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과 낯선 주막의 소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정조 임금이 100년에 한 번 나올 재상감이라 극찬하던 인재였다. 화성 설계도를 그리고 거중기를 고안하며 규장각에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던 그였다. 그런데 정조가 승하하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형 정약종은 순교했고 둘째 형 약전은 흑산도로, 자신은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떠났다. 정약용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곳에서 그저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 순간 밖에서 노파가 외동딸과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메, 저런 양반을 들이시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할지. 그래도 사람인디 어째. 하늘이 보고 있제. 다음 날 아침 정약용은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밤사이 뼛속까지 스며든 추위에 몸을 제대로 펴지도 못했는데 골방 밖에서 노파의 발소리가 들렸다. 손님 깨셨소? 문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9국 한 그릇과 보리밥이 담긴 소반이 놓여 있었다. 정약용은 그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한 숟가락 떴다. 구수한 된장 맛에 아욱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이 떠올랐다. 9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는 이런 평범한 아침상조차 그리운 것이 되어버렸는데 이 낯선 주막 노파가 그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정약용은 노파에게 감사를 전하려 주방으로 갔다. 노파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를 보더니 밥은 입에 맞았소? 하고 물었다. 정약용이 고개를 숙여 답례하자 노파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 방에 얼마나 묵을 셈이오? 정약용은 솔직히 답할 수밖에 없었다. 유배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자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럼 당분간은 여기 있어야 하겠네요. 저 골방이 좁긴 해도 사람 하나 묵기엔 괜찮소. 방값은 글쎄 양반이 돈이 있을 리 없을 테고 그냥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지내시오 하고 말했다. 정약용은 귀를 의심했다. 유배인을 거두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감수하는 일인데 방가까지 받지 않겠다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게도 얼마간의 돈은 하고 사양하려 하자 노파가 손을 저었다. 이 주막이 워낙 한산해서 방 하나 비워둬도 손해볼 것 없소? 대신 양반께서 글을 아신다면 우리 딸년 좀 가르쳐 주시오. 정약용은 고개를 들었다. 노파에게 딸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다. 따님이 글을 배우고 싶어 하십니까?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25살인디 시집도 못 가고 이 주막에서 어미일이나 거들고 있소. 글이라도 배워야 제 앞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노파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정약용은 잠시 망설였다. 여자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 노파의 은혜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노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저녁 정약용은 노파의 딸을 처음 만났다. 수줍음이 많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총명해 보였다. 정약용이 천자문 몇 글자를 가르쳐 주자 딸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익혔다. 노파는 한쪽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이렇게 좋은 스승을 만나다니 우리 딸이 복이 있나 보호하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정약용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은 죄인 신세인데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정약용은 주막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노파와 그 딸은 그를 마치 가족처럼 대했고 하루 두 끼 식사를 함께 했다. 하지만 정약용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골방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정조의 마지막 모습, 형제들과 헤어지던 순간, 서울에 남겨둔 아내와 자식들.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어느 날 저녁 정약용은 주막 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청했다. 노파는 망설이다가 사발 하나를 내왔는데 정약용은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한 사발만 더. 그가 청하자 노파는 조용히 술을 따라 주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그렇게 정약용은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취기가 오르면 괴로움이 잠시나마 잊혀졌고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더 깊은 자괴감만이 남았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정약용의 술버릇은 점점 심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력이 없고 딸에게 글을 가르치던 일도 뜸해졌다. 노파는 그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함부로 뭐라 할 수도 없었다. 어느 겨울밤 정약용이 또 술에 취해 골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자 노파는 딸에게 저 양반이 저러다가는 정말 끝장이 나겠구나 하고 한숨을 쉬었다. 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미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에? 하고 물었다. 노파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학식 있는 양반이 저렇게 허송세월하다니. 안 되겠다. 내일 한번 제대로 말을 해봐야겠어 하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정약용이 숙취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을 때 노파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다. 정약용은 고개를 들어 노파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분명한 질책이 담겨 있었다. 양반께서 이곳에 오신 지 벌써 석 달이 넘었소. 그동안 매일 술만 드시고 골방에 처박혀 계시는데 이게 사람 사는 꼴이요? 노파의 말에 정약용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가 힘없이 답하자 노파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앉았다. 도리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양반은 글도 아시고 학문도 깊으신 분이라 들었소. 그런 분이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것이 옳은 일이오? 정약용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저는 죄인입니다. 학문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일이 되었소. 그러자 노파가 고개를 저었다. 양반이 죄인이라는 건 조정에서 그리 정한 것이지 하늘이 그리 정한 게 아니지 않소? 손님이 이렇게 글을 아시는데 왜 그냥 헛되이만 사시려 하오? 노파의 말은 정약용의 가슴을 찔렀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제자라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소? 제자요? 정약용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누가 귀양살이 온 죄인에게 배우려 하겠습니까? 노파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강진에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소. 양반의 처지가 어찌됐든 양반이 가진 학문까지 죄가 된 건 아니지 않소? 정약용은 할 말을 잃었다. 노파의 말이 너무나 명쾌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생각해 보시오. 양반이 이렇게 술에만 빠져 사신다면 그건 정말로 양반의 학문을 죽이는 일이요. 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그 학문은 살아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소? 노파가 일어서며 덧붙였다. 제 딸에도 더 가르쳐 주시구려. 그 애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요즘 양반께서 술만 드시니 글 공부가 끊겼소.
정약용은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다. 딸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해놓고 술에 빠져 그마저 팽개쳐버린 것이다. 노파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부터는 제대로 해주시오. 그게 사람의 도리요. 그날 밤 정약용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파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학문까지 죄가 된 건 아니지 않소? 그렇다. 조정은 자신을 귀양 보냈지만 배움까지 빼앗아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조 임금이 그토록 기대하며 키워주셨던 자신이 이제는 매일 술에 빠져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다니. 정약용은 벽을 응시하며 생각했다. 임금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런 제 모습을 보시고 뭐라 하셨을까? 분명 실망하셨을 것이다. 아니, 노하셨을지도 모른다. 동이 트자 정약용은 술병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노파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손님, 벌써 일어나셨소? 정약용은 손에 든 술병을 노파에게 내밀었다. 이걸 치워주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마시지 않겠습니다. 노파는 놀란 표정으로 정약용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까지와는 다른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날부터 정약용은 달라졌다. 새벽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해가 뜨면 노파의 딸을 불러 가르치기 시작했다. 천자문부터 다시 시작해서 차근차근 글의 뜻을 풀어주었다. 딸은 열심히 배웠고 정약용도 가르치는 일에서 조금씩 의미를 찾아갔다. 며칠 후 노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 마을에 글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가 몇 있는데 그 아이들도 받아주실 수 있겠소? 정약용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은 죄인이고 아이들의 부모들이 과연 허락할까 싶었다. 하지만 노파가 이미 알아봤다는 듯 말했다. 다들 알고 있소. 양반이 한양에서 벼슬 하셨고 학문이 깊으신 분이란 걸. 집안이 어렵거나 서자 출신이라 배울 데 없는 아이들이니 양반의 처지를 탓하지 않을 거요.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신분이나 처지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노파는 환하게 웃었다. 고맙소, 손님. 내일부터 아이들을 데려오겠소. 다음 날 아침 노파는 3명의 소년을 데려왔다. 15에서 1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는데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인사드려라. 이분이 한양에서 오신 정 선생님이시다. 소년들은 공손히 절을 올렸다. 정약용은 그들의 이름을 물었다. 저는 황상이라 합니다. 이청입니다. 윤종진이옵니다. 정약용은 아이들을 앉히고 물었다. 너희는 왜 글을 배우고 싶으냐? 황상이 먼저 대답했다. 저는 서자라 과거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학문을 익히고 싶습니다. 무식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청이 이어 말했다. 집이 가난해서 서당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알아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약용은 아이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배움에 대한 갈망,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정. 좋다. 내가 가르쳐 주마. 단 한 가지 약속해야 할 것이 있다. 아이들이 귀를 기울였다.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하라. 글은 머리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정약용의 하루는 달라졌다. 새벽에 일어나 경전을 읽고 해가 뜨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오후에는 직접 글을 쓰며 지난날의 학문을 정리했다. 밤이 되면 노파의 딸이 찬물을 가져왔고 정약용은 촛불 아래서 책을 읽었다. 어느 날 저녁 노파가 골방 문을 두드렸다. 손님, 잠깐 나와주시겠소? 정약용이 나가보니 노파가 종이 몇 장을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장에 나가서 사왔소. 양반께서 글을 쓰시는데 종이가 필요하지 않겠소? 정약용은 깜짝 놀랐다. 종이는 비싼 물건이었다. 가난한 주막 주인이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귀한 것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노파는 손사래를 쳤다. 귀하긴요. 양반께서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시고 마을 아이들까지 돌봐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소? 정약용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이 작은 주막에서 받은 따뜻함이 한양의 화려한 궁궐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며칠 후 정약용은 노파가 사다 준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만들려 했으나 붓을 들자 다른 생각들이 밀려왔다. 농민들의 삶, 백성들의 고통,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도들. 한양에 있을 때는 바쁜 관직 생활 때문에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느 날 밤 글을 쓰던 정약용은 문득 자신이 머무는 이 좁은 방을 돌아보았다. 누추하고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자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노파가 차를 가져오며 물었다. 손님, 이 방에 이름을 하나 지어보시는 게 어떻소? 방의 이름을요? 그렇소. 양반께서 이곳에서 글도 쓰시고 아이들도 가르치시는데 그냥 골방이라 부르기엔 뭔가 아쉽지 않소?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곳은 단순한 골방이 아니었다. 자신이 다시 일어서는 곳이었고 학문을 이어가는 곳이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정약용은 방 이름을 고민했다. 한양에서의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은 원치 않았다. 이곳은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다. 어느 날 아침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황상이 실수로 붓을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황상이 황급히 붓을 주우며 사과했다. 정약용은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생각을 맑게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이런 실수는 줄어든다. 그 순간 정약용의 머릿속에 문득 한 구절이 떠올랐다. 사의, 네 가지 마땅함. 생각을 맑게 할 것, 몸가짐을 바르게 할 것, 말을 적게 할 것, 행동을 신중히 할 것. 이것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자 자신이 이곳에서 지키며 살아야 할 원칙이었다. 저녁 무렵 정약용은 노파를 불렀다. 주인 어르신, 이 방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노파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뭐라고 지으셨소? 사이제입니다. 네 가지 마땅함의 서재라는 뜻입니다. 노파는 사이제라는 이름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지 마땅함이라. 좋은 이름이요. 그런데 그 네 가지가 뭐라 하셨소? 정약용이 설명했다. 생각을 맑게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신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노파가 빙그레 웃었다. 허허, 그거 참 좋은 말씀이요. 제가 평생 장사하면서 배운 것도 그것이었소. 생각 없이 입부터 놀리면 손님 잃고 몸가짐 흐트러지면 신용 잃고 행동 함부로 하면 재산 잃으니까 말이요. 정약용은 노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학문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가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책 속의 글귀도 결국 사람이 사는 이치를 담은 것이니까요. 며칠 후 노파는 목수를 불러 작은 현판을 만들었다. 정약용이 직접 사이제라는 세 글자를 썼고 목수가 그것을 정성스럽게 새겨 넣었다. 현판을 꺼는 날 제자들도 모두 모였다. 정약용이 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곳은 사이제다. 너희와 내가 함께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곳이다. 사이제라는 이름이 붙은 후
정약용의 생활은 더욱 규칙적이 되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주역을 읽고 해가 뜨면 제자들을 가르쳤다. 오후에는 자신의 책을 집필했다. 어느 날 이청이 수업이 끝난 후 질문했다. 선생님, 요즘 무슨 책을 쓰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위한 학문서를 쓰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중이다. 황상이 눈을 빛냈다. 그럼 저희 같은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책입니까? 그렇다. 어려운 한문 경전만이 학문이 아니다. 일상의 말과 글, 사물의 이름,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도 학문이지. 정약용은 아학편이라는 책을 구상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알아야 할 실용적인 지식들을 담은 책이었다. 한양의 양반 자제들만이 아니라 이곳 강진의 가난한 아이들도 읽고 배울 수 있는 책. 밤이 되면 정약용은 촛불을 밝히고 글을 썼다. 골방은 좁았지만 그의 생각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졌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사이제 주변에 매화가 피었고 정약용은 처음으로 이곳에서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꼈다. 한양에 있을 때는 바쁜 관직 생활에 꽃이 피는지 지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자연의 변화가 눈에 들어왔다. 어느 봄날 오후 수업을 마친 제자들이 돌아가지 않고 마당에 남아 있었다. 정약용이 나가보니 윤종진이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중기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기계라고 하셨잖습니까? 정약용은 반가웠다. 단순히 글자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잘 그렸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도르래를 하나 더 추가하면 더 적은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단다. 황상과 이청도 모여들었고 아이들은 함께 땅바닥에 여러 가지 기계 그림을 그려가며 토론했다. 노파가 그 모습을 보며 정약용에게 말했다. 참 보기 좋소. 아이들 눈빛이 전과 다르오. 아이들 눈빛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정약용이 물었다.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예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눈빛이었소. 하지만 이제는 뭔가 더 큰 것을 보는 눈빛이요. 꿈이 생긴 거지.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아이들은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도 많아졌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인 어르신, 그 말씀을 들으니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생각났소?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도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세상을 원망했지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노파는 손사래를 쳤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저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요.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라도 제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술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노파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서로 고마운 사이네요. 손님은 우리 아이를 가르쳐주고 나는 손님을 깨웠으니 말이요. 여름이 되자 제자들이 더 늘어났다. 처음 3명이었던 학생이 어느새 6명이 되었다. 좁은 사이제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정약용은 오전에는 어린 제자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황상, 이청 같은 나이 든 제자들과 함께 경전을 토론했다. 어느 날 황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저희가 배우는 이 학문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희는 과거도 볼 수 없고 벼슬길도 막혀 있는데 말입니다. 정약용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학문의 목적이 벼슬하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참된 학문이 아니다. 진정한 학문은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저희는 힘도 없고 지위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청이 물었다.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백성의 아픔을 모른다. 하지만 너희는 안다. 그 알미 곧 힘이다. 제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정약용은 계속해서 말했다. 너희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그날 밤 정약용은 경세유표의 한 대목을 쓰고 있었다. 백성을 다스리는 제도에 관한 글이었다. 노파가 차를 가져오며 물었다. 요즘은 또 무슨 책을 쓰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허허, 귀양 온몸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글을 쓰시다니. 노파가 쓴웃음을 지었다. 정약용도 따라 웃었다. 그래서 더 쓰는지도 모릅니다. 벼슬자리에 있을 때는 눈앞의 일에 쫓겨 근본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하늘이 주신 기회일 수 있겠소.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이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백성의 삶이 보입니다. 노파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그럼 손님,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오? 정약용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백성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백성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고통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 높은 양반들은 백성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백성은 양반들에게 말할 기회가 없으니 그래서 제도가 중요합니다. 백성의 목소리가 위로 전달되는 제도, 관리들이 백성의 삶을 직접 살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노파가 웃으며 말했다. 손님은 참 이상한 양반이요. 다른 양반들은 백성을 아래 사람으로만 보는데 손님은 백성을 섬기려 하시니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도 신하도 있습니다.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이 진지하게 말했다. 노파는 한참을 정약용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손님,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손님은 다시 벼슬자리로 돌아가고 싶으신 거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글이나 쓰며 사시고 싶으신 거요? 정약용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자신도 명확히 답을 내리지 못한 질문이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노파가 조용히 물었다. 정약용은 촛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는 이곳에서의 삶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양에서는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사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더 좋다는 말씀이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양에서는 정치를 했다면 여기서는 학문을 합니다. 한양에서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여기서는 100년 후를 위한 글을 씁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 눈앞의 일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정약용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귀양살이를 형벌로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길인지도 모른다고. 주인 어르신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가 정리됐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제 학문을 백성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노파가 빙그레 웃었다. 그게 답이요. 가을이 되었다. 정약용이 사이제에서 보낸 시간도 어느덧 1년이 되어갔다. 책상 위에는 완성된 아학편 원고가 쌓여 있었고 경세유표도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 제자들의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어느 날 저녁 노파가 사이제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들어왔다. 손님, 제가 여쭤봐야 할 말씀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손님께는 가족이 있지 않소? 한양에 계신 분들 말이요. 정약용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싶지 않으신가? 정약용은 한참을 침묵했다. 사실 매일 밤 가족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특히 어린 자식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미어졌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노파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마음을 글로 쓰는 건 어떠신지요? 편지를 쓰시면 조금은 마음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이요. 그날 밤 정약용은 오랜만에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촛불 아래서 붓을 들었지만 쉽게 글자가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인가? 보고 싶다는 말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약용은 먼저 아이들에게 쓰기 시작했다. 너희 아비는 지금 강진이라는 곳에 있다. 이곳은 바다가 가까워 갈매기 소리가 들리고 매화꽃이 아름답게 핀다. 아비는 여기서 글을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낸다. 정약용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사이제에서의 생활을 담담하게 적었다. 노파와의 대화, 제자들의 성장, 완성해가는 책들. 아비가 비록 너희 곁에 없지만 헛되이 살지는 않는다. 언젠가 이 글들이 세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흘렀다. 정약용은 급히 눈물을 닦았다. 노파가 말했던 사이 중 하나가 용이단,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었다. 흐트러지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노파가 편지를 받아 장에 가는 사람 편에 붙였다. 제대로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며칠 후 황상이 수업 중에 질문했다. 선생님, 저희도 언젠가 책을 쓸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학문은 끝이 없고 배우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길 수 있다. 이청이 이어서 물었다. 하지만 저희는 선생님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무슨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정약용은 웃으며 답했다. 책은 거창한 것만이 아니다. 너희가 농사 지으며 깨달은 것, 사람들과 지내며 배운 것, 그 모든 것이 책이 될 수 있다. 윤종진이 눈을 빛냈다. 그럼 제가 농사 짓는 법을 정리해서 책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이 쓴 농서가 가장 유용하다. 책상에 앉아서만 쓴 글은 현실과 동떨어지기 쉽다. 제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정약용이 사이제에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어느 추운 밤 노파가 따뜻한 국을 가져왔다. 손님, 이걸 드시오. 밤새 글 쓰시려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정약용은 감사히 국을 받아 마셨다. 주인 어르신,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든 물어보시오.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십니까? 글을 배우신 적도 없으시면서 말입니다. 노파가 빙그레 웃었다. 지혜가 어디 글에만 있소? 사람 사는 이치는 장사하다 보면 다 배우게 되오.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책 속의 글귀보다 삶 속에서 체득한 지혜가 더 진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손님. 노파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손님께서 쓰시는 그 많은 글들이 정말 백성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정약용은 노파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읽힐지 아니면 그냥 이곳에서 사라질지. 그런데도 쓰시는 거요? 그래도 씁니다. 쓰지 않으면 이 생각들이 그대로 사라지니까요. 언젠가 누군가는 읽을 것이라 믿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믿음이구려. 손님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고 글을 쓰고, 저는 내일 손님이 올 거라 믿고 국을 끓이고. 정약용은 노파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결국 삶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일이었다. 주인 어르신, 어르신께서는 왜 저를 받아주셨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입니다.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글쎄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소. 손님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는데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 그 선택이 어르신 인생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바꿨지. 좋게. 노파가 환하게 웃었다. 봄이 되자 사이제 앞마당에 새로운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소문이 퍼진 것이다. 강진에 학문이 깊은 선생이 있다는 소문,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가르친다는 소문. 정약용은 이제 10명이 넘는 제자를 가르치게 되었다. 좁은 골방으로는 부족해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마당에서 수업을 했다. 어느 날 새로운 제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저희 같은 천민도 진짜 학문을 할 수 있습니까? 정약용은 단호하게 답했다. 학문의 신분이 어디 있느냐?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학자가 될 수 있다. 그때 노파가 차를 가져오며 거들었다. 그렇지.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지. 무슨 귀하고 천한 게 따로 있어? 정약용은 노파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조정의 높은 양반들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 주인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합니다. 다만 배울 기회가 있고 없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정약용은 경세유표의 한 대목에 이렇게 썼다. 신분의 귀천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었다. 조선의 신분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주저하지 않았다. 노파가 문을 두드렸다. 손님, 밤이 깊었소? 촛불을 너무 오래 켜두시면 눈이 나빠지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매일 그러시면서 결국 새벽까지 쓰시잖소. 노파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약용이 붓을 내려놓고 노파를 바라봤다. 주인 어르신, 제가 만약 이 글들 때문에 더 큰 화를 입는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답했다. 그건 손님이 감수해야 할 일 아니겠소? 옳다고 생각하는 걸 쓰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소?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를 숨겨주셨다가 화가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숨겨준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와서 무슨 걱정이요? 정약용은 노파의 말에 감동했다. 주인 어르신, 어르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긴요. 그냥 옳은 일을 할 뿐이요. 노파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손님, 제가 보기에 손님이 쓰시는 그 글들은 지금 당장은 쓸모없을지 몰라도 훗날 반드시 필요한 글이 될 거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그대로일 순 없지 않소? 언젠가는 변해야 하고 변할 때 손님의 글이 빛을 발할 거요. 정약용은 노파의 통찰에 놀랐다. 글을 읽지 못하는 이 주막 주인이 역사의 흐름을 이토록 명확하게 꿰뚫어 보다니. 주인 어르신 같은 분이 글을 배우셨다면 큰 학자가 되셨을 겁니다. 노파가 웃으며 손을 저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제 길이요. 손님은 손님의 길을 가시고 각자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날 밤 정약용은 노파에 대한 글을 따로 적어두었다.
언젠가 세상에 알려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여름이 다시 왔다. 정약용이 사이제에 온 지 3년째가 되는 해였다. 이제 사이제는 강진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다.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고 심지어 다른 마을에서도 왔다. 어느 날 황상이 정약용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배운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네, 선생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신 것처럼 저희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청도 거들었다. 저는 제가 사는 마을에서 서당을 열고 싶습니다.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감격했다. 자신이 가르친 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좋다. 그것이 진정한 학문의 길이다. 배운 것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퍼뜨리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다. 노파가 그 대화를 듣고 흐뭇해하며 말했다. 이제 제 주막이 작은 학교가 다 됐구려. 가을이 되자 정약용은 아학편을 완성했다. 두툼한 책이 되었다. 노파가 그 책을 보며 물었다. 이 책이 정말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이 책의 내용은 살아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정약용은 아학편을 손으로 베껴 제자들에게 나눠주었다. 황상, 이청, 윤종진을 비롯한 6명의 제자들에게 한 권씩 이것을 잘 간직하고 너희가 가르칠 아이들에게 전해주어라. 제자들은 책을 받아들고 깊이 절했다. 그날 저녁 정약용은 오랜만에 노파와 함께 마당에 앉아 달을 보았다. 참 많은 일이 있었소. 노파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요? 글을 계속 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손님은 언젠가 떠나실 거요? 노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약용은 잠시 침묵했다. 언젠가는 떠나야겠지요. 귀향이 풀리면 혹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그럼 저희는 어쩌고요? 어르신과 제자들은 여기 남아서 계속 살아가겠지요. 그게 삶이니까요.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니까. 다만 아쉬울 뿐이요. 정약용도 같은 마음이었다. 이곳을 떠나는 날이 오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곳을 떠나기 싫은 마음도 컸다. 주인 어르신, 제가 떠나더라도 어르신과 이곳에서의 시간은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소. 손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노파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았소. 하지만 이제는 의미를 생각하며 살게 됐소. 의미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약용이 물었다. 노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예전에는 주막을 하는 게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일이었소. 손님 받고 밥 팔고 술 팔고 그게 전부였지.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는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알았소. 손님처럼 지친 사람에게 쉴 곳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일. 정약용은 깊이 공감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노파가 정약용을 바라보며 말했다. 손님도 마찬가지요. 벼슬할 때는 권력을 가졌지만 지금은 더 큰 걸 하고 계시오. 더 큰 일이라니요? 미래를 만드는 일 말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생각을 남기는 일. 그게 100년 후를 바꾸는 일 아니겠소? 정약용은 노파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주인 어르신은 제 스승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글도 모르는 주막 주인이 무슨 스승이요? 진정한 스승은 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게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파는 쑥스러운 듯 손을 저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진심이었다. 한양의 수많은 학자들에게서 배운 것보다 이 주막 주인에게서 배운 것이 더 많았다. 주인 어르신,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을요? 제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어르신께서는 계속 이 일을 해 주십시오. 지친 사람들에게 쉴 곳을 주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말입니다. 노파가 웃으며 답했다. 그건 제가 평생 해온 일이요. 손님이 부탁하지 않아도 계속할 거요. 그리고 제자들도 잘 돌봐주십시오. 그건 걱정 마시오. 그 아이들은 이미 제 자식 같소. 겨울이 다시 왔다. 정약용이 사이제에서 보내는 4번째 겨울이었다. 책상 위에는 완성된 책들이 쌓여 있었다. 아학편, 경세유표의 일부, 그리고 수많은 시와 글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정약용은 긴장했다. 혹시 더 먼 곳으로 유배를 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전해진 소식은 달랐다. 정약용, 이곳 동문매방가에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라는 명이 내렸소. 노파가 놀라 물었다.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다산초당이라는 곳입니다. 윤단이라는 제자가 준비해 놓은 곳이라 합니다. 정약용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사이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노파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럼 정말 떠나시는 거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곳이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제자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다. 떠나는 날 아침 정약용은 사이제를 한참 바라보았다. 이 좁은 골방에서 4해를 보냈다. 술에 빠져 절망했던 곳, 다시 일어선 곳, 수많은 책을 쓴 곳, 제자들을 가르친 곳. 노파가 짐을 싸는 것을 도우며 말했다. 손님, 이 현판은 가져가시오. 사이제 현판을요? 그렇소. 손님이 직접 쓰신 글씨 아니오? 새 곳에 걸어두시오.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 현판은 여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곳이 진짜 사이제니까요. 제자들이 하나씩 작별 인사를 했다. 황상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청이 이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겠습니다. 윤종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단순히 글자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을 하나하나 껴안았다. 마지막으로 노파와 단둘이 남았다. 정약용은 깊이 절했다. 주인 어르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정약용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파가 정약용의 손을 잡았다. 손님, 고개 드시오. 손님이 저한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소?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 제가 무엇을 드렸다고. 손님은 제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소. 평범한 일상에도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딸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고 마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셨소. 노파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손님, 새로 가시는 곳에서도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글 많이 쓰시오.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소. 정약용이 짐을 들고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노파가 눈물을 훔치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사이제의 현판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다산초당은 사이제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아 경치도 좋았다. 하지만 정약용은 계속 사이제가 그리웠다. 며칠 후 정약용은 약속대로 사이제를 찾아갔다. 노파는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시오, 손님. 아니, 이제 손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 불러야 하나? 주인 어르신께는 여전히 손님입니다. 정약용이 웃으며 답했다. 사이제는 그대로였다. 좁은 골방, 낡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사이제 현판. 정약용은 그 모든 것이 낯설지 않고 편안했다. 새 곳은 어떠신가? 노파가 차를 따르며 물었다. 좋습니다. 공간도 넓고 조용해서 글쓰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곳만큼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노파가 웃었다. 그거야 당연하지. 여기서 손님은 다시 태어나셨으니까요.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이제는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그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 후로 정약용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이제를 찾았다. 노파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제자들도 만났다. 어느 날 정약용이 새로 쓴 글을 노파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목민심서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노파가 물었다. 그럼 그 책에는 뭐라고 쓰여 있소? 관리는 백성을 부모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권력은 백성을 위해 쓰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참 좋은 말씀이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관리가 몇이나 되겠소? 정약용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더 써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읽고 한 명이라도 실천한다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테니까요.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은 참 대단하시오. 귀양 와서도 세상을 바꾸려 하시니. 세월이 흘렀다. 정약용이 강진에 온 지 10년이 넘었다. 다산초당에서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방대한 저술들이 완성되어 갔다. 하지만 정약용은 여전히 사이제를 잊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정약용이 사이제를 찾아갔을 때 노파는 눈에 띄게 늙어 있었다. 허리도 굽었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다. 주인 어르신,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이러는 거지. 걱정 마시오. 노파가 여전히 밝게 웃었다. 정약용은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이 은인이 이제 노쇠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다. 주인 어르신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제가 글로 남기고 싶습니다. 제 말을요? 그럴 만한 게 있었소? 많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게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후세 사람들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파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제 말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냥 살면서 느낀 것들 뿐이요. 바로 그것이 귀합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보다 삶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더 값진 법입니다. 정약용이 진지하게 말했다. 노파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손님, 제가 손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손님은 이제 어떻게 사실 건가? 여기 계속 계실 건가? 아니면 언젠가 한양으로 돌아가실 건가? 정약용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것은 자신도 확답할 수 없는 문제였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제가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글을 쓰고 가르치고 세상을 위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손님의 길이구려. 노파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께서는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저야 여기서 주막하다가 눈 감겠지. 그게 제 길이요.
그날 저녁 정약용은 다산초당으로 돌아와 사이제기를 쓰기 시작했다. 사이제에서의 시간, 노파와의 대화, 제자들의 성장,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담았다. 붓을 들고 쓰면서 정약용은 깨달았다. 자신이 강진에서 보낸 시간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것을. 한양에 있었다면 절대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이곳에서 배웠다. 권력의 덧없음, 백성의 소중함, 학문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선의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주인 어르신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정약용은 글에 그렇게 적었다. 첫 번째는 제게 거처를 주셨을 때, 2번째는 제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셨을 때입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밤, 정약용은 사이제를 떠올리며 계속 붓을 놀렸다. 이 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였다. 며칠 후 정약용은 완성된 사이제기를 가지고 사이제를 찾았다. 노파에게 읽어주었다. 사이제는 내가 다시 태어난 곳이다. 이곳에서 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왔다. 그리고 그 건널목에는 한 노파가 있었다. 노파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손님 과찬이시오. 저는 그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정약용이 말을 이었다. 어르신은 제게 사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지요. 노파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뭘 가르쳤겠소? 손님이 스스로 깨우친 것이지. 깨달음은 스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르신은 제 스승이십니다. 정약용이 깊이 절했다. 노파도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다. 그럼 제가 손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겠소. 말씀하십시오. 이 사이제를, 그리고 이곳에서의 일을 잊지 말아주시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약용이 단호하게 답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됐소. 노파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손님이 쓰신 그 많은 책들이 언젠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롭게 할 거라 믿소?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2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가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다. 노파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손님, 언젠가 한양으로 돌아가시는 날이 오겠지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곳을 떠올려 주시오.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마시오.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정약용이 일어서며 사이제를 구석구석 둘러보았다. 좁고 낡은 골방이었지만 이곳은 그의 성소였다.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배운 곳. 세월이 더 흘러 1818년 정약용의 귀향이 마침내 풀렸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날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사이제를 찾았다. 노파는 훨씬 더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주막을 지키고 있었다. 드디어 가시는구려. 노파가 조용히 말했다. 네, 주인 어르신. 18년 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축하드리오. 그런데 노파가 정약용의 손을 잡았다. 여기가 손님의 진짜 집 아니었소? 정약용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제 진짜 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여 전송했다. 황상은 이미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이 되어 있었다. 이청은 자신의 책을 완성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사이제 현판을 올려다보았다. 사이제 3글자가 세월의 때를 묻히고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인 어르신, 제가 한양에 가서도 사이를 잊지 않겠습니다. 생각을 맑게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신중히 하겠습니다. 노파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손님, 사람을 잊지 마시오. 높은 곳에 가셔도 낮은 곳의 사람들을 잊지 마시오. 정약용은 깊이 절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니 노파와 제자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사이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작고 초라한 골방이었지만 그곳에서 조선 최고의 학자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주막 주인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